오늘 태국 여행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보름여 동안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서 광주광역시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네,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 정치권은 그런데도 4월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풀 꺾이는가 했는데 오늘 1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이자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전병율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율입니다. 네,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새로운 씨약 1개 제품에 대해서 임시로 긴급 사용을 승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자세하게 또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가 될 경우에 네. 긴급히 진단 시약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 제품이 없을 때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 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서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네. 이번에 이 진단 시약을 식약청에서 이제 허가를 해줌으로써 국내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진단 시약, 또 메르스 진단 시약 이어서 두 번째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한국에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준 건데 제품 성능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네. 이 업체가 제출한 신청 자료, 또 성능 시험, 또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서 해당 이 제품의 진단의 정확성 등을 평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 진단 시약을 이 개발함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실시간 RT-PCR 검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검사법을 훨씬 더 간소한, 그래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 키트가 조금 더 새롭게 긴급 사용을 승인을 하게 되면은 또 빨리 그리고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확인을 하는 것도 확인하는 거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실이 좀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네, 감염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실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공기를 이제 안으로 빨아들여가지고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네. 그런 장치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가 지정격리병동을 지정을 해서 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 또 기준에 맞게 만들어서 한 그런 병상이 총 한 198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198개 병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새롭게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 환자들이 꽉 찼을 때 그때 사실상 이 환자들이 격리 조치가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또 포터블 이 음압병동을 만드는 또 그 장치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장치들을 과거의 신종플루 유행 당시라든지 또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보건당국이 민간 그 병원 그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병원에 배치토록 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전례를 한번 좀 리뷰를 해가지고 그런 장비들이 다시 또 민간 의료기관에 제공이 돼서 네. 환자의 격리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제는 확진 환자가 없었는데 오늘 16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고요. 또 이분이 사실은 중국이 아니라 태국을 다녀오면서 감염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중국에 특히 이제 우한 지역에서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입국 금지 조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경우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걸리지 않거든요. 네. 네. 지금 이분은 태국에 이제 그 단체 관광을 다녀왔다고 그래요. 네. 아마 5명 정도가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19일 날 입국을 하고 그리고 한 25일 정도쯤에 증상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는데 네. 자세한 이제 역학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분이 태국에서 걸려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감염이 된 건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네네. 그렇다면은 태국에서 여행을 했던 일행들은 괜찮은지 또 그 일행들이 여행할 당시에 무슨 이상 증상 또는 뭐
오염 지역은 없었는지 뭐 이런 네. 것들도 검사해야 되겠죠. 음. 여튼간에 이 16번 환자가 의미하는 그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감염원을 알 수가 없는 지역세 감염 첫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약간 태국을 가기 전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아니죠. 상태였을지도. 태국을 다녀와서. 다녀와서. 그렇죠. 아, 네.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지역사회 감염 첫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좀 자세하게 이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첫 번째 환자, 이 첫 번째 환자 접촉자 45명, 이 45명 전원에 대한 감시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러면은 이제 뭐 해제가 되면은 그다음에 관리를 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총 16명의 확진 환자를 관리하면서 총 591명의 그 이 격리 조치가 있었는데 네. 이미 462명은 격리 해제가 됐고요. 네네. 현재 129명이 아직까지 격리 중인데 첫 번째 환자 접촉자 전원 45명이 완전히 이제 그 해제가 됐어요. 이분들은 검사 음성을 받아서 해제가 된 겁니다. 정상 생활을 하는데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확진 판정 받은 분, 이분은 또 퇴원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네, 어떤 기준을 통과를 하면은 퇴원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임상적으로 폐렴 네. 소견이 다 소실이 된 것이 진료진으로부터 이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환자의 이 검체에서 소위 말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 음성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연달아서 음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제 격리 해제가 이제 해당되는 건이죠. 24시간 이제 연달아서. 예, 격리 해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상적으로 다 증상이 소실이 돼야 돼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 환자가 그 폐렴 증상도 상당히 이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이제 양호한 상태에 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네. 아마 곧 퇴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완치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걸 좀 긍정적인 사인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의료진들이 처음으로 이제 진료하는 환자인데 뭐 이게 특효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대증요법에 의해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이제 그런 그 대증요법이 소위 말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폐렴 진료에 유효하다. 이제 그런 걸 입증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HIV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됐다라는 얘기가 네. 있는데요. 이게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좀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이제 개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네.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에서 어떤 약이 유효할까라는 것들을 이제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각종 문헌들을 이제 참고해서 약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환자의 경우에 이제 그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통상 에이즈라고 그러죠. 네네. 그 에이즈 치료제와 관련된 약물, 그리고 또 독감 치료용 또 약물, 또 뭐 C형 바이러스 치료제 약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걸 이제 혼합하면은 효과가 있을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약제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뭐 태국에서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사실 대부분의 사망자가 중국 본토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네. 필리핀에서 첫 번째로 중국 외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홍콩에서 두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뭐 세계적으로 퍼지는 팬데믹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굉장히 이르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좀 충분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의 사망은 초기 단계의 급속한 환자 증가와 또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자가 중증으로 이르고 결국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네. 이제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바로 이제 확진 판정을 해서 안전하게 격리하고 또 의료진으로부터 집중적인 관리를 받기 때문에 중증까지 이르는 과정이 좀 드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만 이 홍콩이라는 지역에서 어쨌든 사망 환자가 발생했어요. 이 환자 39세 남성이고요. 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소에 당뇨병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한을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우한에서 뭐 의료시설을 방문했거나
재래시장을 방문했거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있거나 이런 이 경력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우한을 다녀오고 한 열흘 정도가 돼가지고 발열 증상이 있고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31일 날 격리가 됐는데 4일 날 운명을 하셨으니까 네. 만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모친도 지금 양성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 감염으로 지금 돼 있는데 어쨌든 39세 남성 그리고 또 당뇨병이라는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 상태는 아마 기저질환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아마도 당뇨병이라는 네.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심하게 중증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중국 광저우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이게 비말, 약간 침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전파가 된다라고 알고져 있는데, 네네. 중국 광저우에서 나온 한 환자 같은 경우, 그 경우에는 그 손잡이에서 발견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 손잡이. 그거는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기침을 하게 되면 침방울이 손에도 묻고 여러 군데 묻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손에 묻은 이제 그 분비물이 우리가 문을 만약에 연다. 네. 그러면 그 문을 열 때 손잡이에 또 바이러스가 묻어요. 음. 그러고 이제 또 뒤따라온 사람이 그 손잡이를 잡고 또 문을 열면은 그 문에 묻었던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자기 코나 입이나 이렇게 눈을 문지르면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하는 건데 네. 문제는 그 손잡이에 묻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 생존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네네. 그 바이러스는 뭐 한 10분, 20분이면 정도면 다 건조해져 가지고 다 사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위생 수칙을 잘 지켜 가지고 뭐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소독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이 질병의 감염 확산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점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개인 위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깨끗이 잘 씻어야 되는 것. 네. 그리고 마스크.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침 예절 지키시고. 기침 예절 약간 이렇게 막고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네네. 네, 눈이 내리고 또 약간 좀 추워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은 오히려 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겨울철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이런 바이러스 특징이 이제 이 날씨가 추워지면 또 활성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이제 메르스나 또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한 그런 봄 여름에 또 환자가 유행을 했어요. 네네. 그런 걸 비춰봤을 때 특별히 온도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더 영향을 받고 뭐 이런 부분들 뭐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늘 우리가 건강 문제는 그 기후 여건과 관계없이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또 개인 위생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십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지금 환자 이렇게 증가하는 추이 보셨을 때 뭐 메르스라든지 사스 때 비교해 보면은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 양상은요. 네. 사스 발생의 그 속도나 또 사망자 수를 급증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넘어섰다고도 하죠. 네.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가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또 하루에도 만여 명 이상의 중국 이를 거쳐간 외국인들이 입국을 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국내 새로운 환자들의 유입은 뭐 우리가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러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또 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하되 제일 중요한 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면서 기침 예절 지키고 손 깨끗이 씻고 그리고 발열, 호흡기 증상,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를 해서 이제는 이제 신속 진단 키트가 제공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음성 양성 판정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이자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전병률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시간이 밀려서 인터뷰 네. 때문에 약간 좀 늦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야가 어제 오전에 만났다는 이야기 해주시죠.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열리긴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만나서 검역법 개정안 뭐 이런 민생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열자라고 합의했어요. 네네. 30일 동안 열자까지는 합의가 했는데 언제 열자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세부 사항도 결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책 회의 발언을 보면 국회를 빨리 연다는데 모두 동의한 만큼 조속한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한다. 상임위 열고 또 국민이 불안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우리가 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검역법 개정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네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네.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이게 입국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상태 추적이나 격리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됐다면은 그나마 이걸 적용할 수가 있는데 안 됐고요. 반면 한국당은 이 법안이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의 법안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원유철 의원이 사후 처리를 보완해 발의한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냥 처리하면 됩니다. 네네. 그게 올라오면은 뭐 병 앞에서 처리하든 처리하면 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안 열리고 있냐면 지난해 패스트트랙 사태 때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아, 네, 사과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월 국회가 안 열리면 국민들이 국회를 향한 그 비판과 비난은 엄청 거셀 거거든요. 열리긴 열릴 건데 열리겠네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확진자 개인정보가 SNS상에 유출이 됐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거든요. 또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동선이 어디냐, 이 뭐 지금 동선 알려주는 맵까지 뭐 등장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유출이 됐길래 지금 뭐 이렇게 시끌시끌한 건지요. 네, 이제 조금 전에 그 의사 선생님 인터뷰했던 네네. 16번째 확진자 관련 정보가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건데요. 네. 오늘 날 정오께 이 광주의 한 인터넷 맘카페에 이제 네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라는 이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건이 게재가 됐어요. 이 아마 이 직제나 이런 걸로 볼 때 아마 광주의 이 기초단체에서 생산한 걸로 보이는데 네. 뭐 발생 기호 조사 내역, 조치 내역, 향후 계획 뭐 이런 그 발표가 이뤄진 부분도 있지만 이를테면 환자의 성씨라던가 나이, 성별, 거주 지역 이런 게 그대로 적혀 있고 이름도 나왔어요? 성씨만요. 성씨만? 예, 그러니까 이름은 가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 개인 정보도 이름만 없을 뿐 나이, 직업,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어린이집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주변 인물들은 다 알 수가 있을 텐데. 추정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사이버 수사대에 지금 유출 경위 등을 수사 의뢰한 상태이고요.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이제 게시물을 보고 이동 경로나 우려 등을 나타내는 좀 후속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석 광주시장은 이제 이게 마침 이 게시물이 올라왔던 시간쯤에 그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감염 이동 경로와 관련해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혼선을 우려하면서 그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조사해서 내용을 실시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녀를 두고 또 유치원에 보내고 있고, 근데 같은 유치원이다. 뭐 우리 어느 유치원이냐, 뭐 물어보고 이런 이제 사실 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근데 사실 뭐 계약을 미루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다 휴업하지 않았나요? 네, 지금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건데요. 어제 오전 기준으로 이 우한 폐렴 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계약을 미루거나 휴업을 결정한 유치원 네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전국 330여 곳, 그러니까 어제 오전 기준으로는 336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확진자가 나왔거나 거쳐간 곳 등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어느 유치원인지 명단은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뭐 경희대와 서강대 등에서 뭐 개강을 일주일, 뭐 1, 2주 정도 이제 연기한다는 공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OT라고 하죠. 이런 것도 네, 많이 미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 하든지. 그러니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일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쟁점이 뭐냐면 현재 7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볼 것인가 논의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대학가의 불안 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어가지고 개강 연기를 권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곽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강 연기 말하는 대학도 있고요. 아마 내일 유은혜 장관이 개강 연기에 대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오늘 오전에 싱하이밍 신주한 중국 대사가 부임한 지 5일 만이에요. 5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실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직접 갖는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네, 나왔던 내용들도 뭐 글쎄요.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이 부분 사실 저희가 이제 3부에서 전문가와 연결을 해서 분석을 좀 해보기는 할 건데 우리 두 분 보시기에 짧게 어떠셨어요? 저는 뭐 한국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제가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뉘앙스가 보면 앞에 WHO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했던 그 부분 불필요하게 국제 여행과 교육을 방해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는 왜 이렇게 금지 조치를 했냐. 우리만 했나요? 근데 따지고 보면 네. 특히 좀 눈길을 끈 게 이 신대사가 이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장도장 전인대 상임위원장과 네네. 함께 메르스가 제일 심할 때 한국에 왔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우리 만나면 고맙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때 너네 안 막았잖아. 막 이거죠. 그리고 2003년 사스 사태 때도 언급하면서 그때 7월에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해서 우리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해달라. 아마 그런 취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3부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한다. 정의당은 이미 고발을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검찰의 입장,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네네. 대표가 당대표 지위를 이용해서 소속 의원들에게 위성 정당 이적을 권유한 것을 사실상의 입당 강요 행위로 본 겁니다. 입당 강요 행위. 네. 그러니까 황 대표가 한국당 사선의 한성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제안했잖아요. 네. 이에 따라 뭐 한 의원이 내일 열리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추회될 예정인데 이걸 지적한 걸로 보이고요. 네. 아울러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는 물론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당 배분, 국고 보조금의 집행을 방해하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은 뭔가요? 비슷한가요? 네, 정의당도 비슷한데요. 네. 뭐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성교 의원이나 미래한국당 당원들에 대해서 좀 황교안 대표 이제 지도부가 뭐 강요 및 억압을 했다. 이제 그런 혐의를 좀 이제 앞세웠는데 네. 정의당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이중당적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서 정당법 제정 취지 자체를 이제 잘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당법 위반한 그러니까 이중당적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를 했고 검찰의 고발과 함께 이 중선관위에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원 꺼주기의 원조는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 때 네네. 자유민주연합, 그러니까 자민련에 자민련. 의원 4명을 보냈다. 그러니까 자민련이 그때 교수단체 정적수 네네네. 20명에 3명이 모자랐어요. 네. 근데 보낸 게 원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애초에 미래한국당을 만들게 된 것도 민주당 탓이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정현 의원 저희가 한번 스튜디오에서 네.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서초구 가시려고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게 됐는데 아직 안 정했다 그랬는데 종로로 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이정현 의원이 오늘 청와대 앞 그리고 오후에는 국회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내용은 같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을 끝내야 한다면서 자신이 종로에서 출마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의원은 자신은 분열주의자가 아니라면서 자신의 종로 출마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 정파가 하나로 뭉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좀 물어본 게 그럼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단일화 할 거냐 이 부분을 물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종로에서 끝까지 가겠다 하면서 다른 부분은 가정하지 않는다. 종로에서 끝까지 간다는 것과 문재인 정권 끝장내려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자는 것 외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정치 신인을 내보내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정현 의원이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사실 이정현 의원이 쭉 가면 표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더 불리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러면 나올 이유가 없죠, 사실. 나오기가 힘들 거로 네. 보이고요. 이정현 의원을 생각할 때도 황교안 대표가 안 나올 거다 생각하고 네네. 나온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권과 맞짱을 뜨는 이른바 맞짱을 뜨는 그런 정치인이 나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나중에 합당 과정이나 통합 과정에서도 지분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근데 뭐 물론 이정현 의원이 이제 뭐 나름 그 출마 취지를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하긴 했는데 글쎄 뭐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지? 예를 들면 이제 이낙연 총리 대 이정현 의원 이렇게 만약에 선거에서 구도가 네. 짜진다면
뭐 문재인의 남자 대 박근혜의 남자 아마 이렇게 되는 게 어머나. 아닐지. 어머나 그 생각 못했네요. 아 글쎄요. 아직까지 약간- 이제 이정현 의원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이라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겠네요. 그것도 구도가 괜찮아 보이네요. 괜찮아 보인다고요? 민주당이 괜찮겠죠. 아,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올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웅 전 검사라고 하겠죠. 사직서를 냈으니까요.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썼던 현직 검사 시절에 그렇습니다. 그 나름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네. 네,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지금은 또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져가지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드라마 예. 보면서 아 그 검사 내전 쓴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인지도가 좀 있는 검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서 항명성 사의를 했던 그런 검사이기 네.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유승민 세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직접 영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세보수당 분위기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창당 이후에 제일 좋은 분위기 아니었나 이런 그래요? 생각이 좀 들던데 그만큼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 영입을 했다라는 평가를 뭐 안팎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인지 한국당에서 그렇게 아쉬워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당에서 먼저 자기네들이 접촉했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네, 뭐 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김 전 검사가 지난달 사직한 직후에 황교안 대표 비서실 실장이죠. 김명현 의원이 직접 영입 제안했다. 아, 그러니까 인정엽 위원장이 염동열 의원이 아니라 네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영입을 제안한 오. 거예요. 그만큼 공을 들인 건데 지난번 박찬주 전 대장 영입도 직접 했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었지만 황교안계에서 이렇게 두 번째로 직접 제안했는데 이건 잘 안 됐어요. 아쉬워할 수밖에 없죠. 제가 오늘 이 입당식을 직접 취재를 갔었는데요. 오. 여기서 이제 그 김웅정 부장검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국회에 뭐 어떤 뭐 조언이라든가 의견 교환하러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잘 들어주고 뭐 지적도 많이 하고 이제 제일 한마디로 제일 말이 잘 통하는 게 세보수당 의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기자들이 약간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던 부분은 뭐 사직 당시에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나름의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나름의 있었죠. 소신에 입각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오늘 이렇게 정치권에 그것도 야당에서 정치를 하게 되면 그 진정성이 좀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그런 부분은 각오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제가 권세나 권력을 탐했으면 세보수당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는 세보수당 의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같이 아주 네. 화기 정말 아, 딱 그래도 꼬집었네요. 하기에. 딱 꼬집었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발언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사기꾼을 보내고 났더니 다른 사기꾼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누가 봐도 뭐 사기꾼은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피했더니 추미애 장관이 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뭐 대선 지지도 2위에 오르고 네. 주목을 받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뭐 윤석열 총장은 자기 이름 빼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계속 총장 늘 것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 대신에 이 검찰의 입장을 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이 세보수당에 입당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당과의 그 통합 과정에서도 뭐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한 건 친문재인 패권주의에 싸우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한국당과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 통합 과정에서도 같이 하면서 통합신당, 이른바 통합신당의 후보로 나오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거죠. 이 정치적인 부분도 좀 연구를 김정 부장검사가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뭐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할 거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선에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지역구나 비례대표냐는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기자들이 어제 사표가 수리됐는데 그 공직자 사퇴 제한이 지나서 지역구는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거법상 접수일 기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오. 사표 낸 거는 지난달 14일이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근데 뭐 이게 정말 1초도 딜레이 없이 바로 답이 나온 걸 보니까 미리 좀 검토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1초의 딜레이도 없이 나왔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탈당 선언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사실 권은희 의원이 제일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이찬열 의원이 상당히 아이러니죠. 이제 네.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이제 특히 뭐 안철수계 유승민계가 차례대로 굉장히 이제 세게 공격을 했는데 네네. 정작 교섭단체 지위가 깨진 건 손 대표 측근인 이찬열 그러니까요. 의원이었으니까요. 이 의원은 오늘 의리와 낭만이 있는 정치를 하고자 했지만 이제 한계인 것 같다면서 다만 손 대표와의 의리를 삶의 도리로 여기는 마음만은 변치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당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되게 눈길이 갔던 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동토의 광야로 떠나겠다. 이거 옛날에 손학규 대표가 시베리아로 간다 얘기했을 네. 때 왠지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아트 오마주 막 이랬는데 그렇네요. 손학규계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찬열 네네. 의원이. 그때 그 손학규
그 대표가 그 당시의 심정, 그 당시의 모습을 좀 회복하길 바란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찬열 의원은 손 대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한나라당 의원이었고 탈당할 때 같이 따라 탈당했고 네. 민주당으로 넘어왔을 때 같이 넘어갔고 또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당 갈 때 여기도 계속 같이 따라온 한마디로 정말 정치 일생을 거의 같이 한 네네.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랬던 이찬열 의원마저 이제 곁을 떠난 거니까 손 대표의 처지가 고립무원이네요. 외롭게 진짜. 됐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국내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